전두환 대통령 곁에는 늘 한화회가 있었습니다. 한화회는 육사 11기생인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도해 만든 육군 비밀 사조직으로 영남 출신 동기생들의 친목 모임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한화회는 박정희 대통령 재임 중인 1960년대 이후 급성장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용인술 덕분이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군 내부의 다른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는데 영남 중심의 한화회가 제격이라고 판단하여 이 세력을 키워주기로 결심합니다. 전두환은 한화회를 1979년 11.6 사건으로 혼란한 틈을 타 동원했고 결국 정권을 거머쥐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영남 중심의 한화회에서 장세동은 보기 드문 호남 출신이었으나 전두환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 부하였습니다. 장세동 경호실장의 극진한 심기경호는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가 국회 청문회에서 남긴 말은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장세동보다는 유명하지 않지만 고명승 또한 호남 출신이면서 한화회의 주축이자 오공화국의 실세로 불린 인물입니다. 그는 1935년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태어나 전주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육군사관학교 15기로 입교하여 한화회에 가입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전두환 정권의 실세로 불린 고명승의 생애와 근황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시해되자 비상계엄이 선포됩니다. 이때 정승화 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올랐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전두환 사령관은 정승화 총장이 대통령 시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빌미로 군내 비밀 사조직인 한화회를 중심으로 12.12 군사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불법 연행하여 걸림돌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12.12 군사반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을 어느 편에서 보호하고 있는가는 쿠데타 성패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만약 최규하 대통령이 진압군 측인 육본과 연결되어 전두환의 세력을 반란 세력으로 규정한다면 쿠데타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전두환 당시 사령관은 최규하 대통령을 확보하는 중요한 임무를 고명승 대령에게 지시합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거주하고 있는 삼청동 총리공관의 경비를 장악하라. 장악 이후에는 내 허락 없이 어느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말라. 당시 고명승은 대통령 경호실 작전 담당관 겸 상황실장으로 경호실 소속 55경비대와 101경비단 병력을 이끌고 총리 공관으로 출동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최규하 대통령은 청와대에 정식 입주하기 전으로 경호실 근위부대가 아닌 육본 헌병대가 총리 공관 경비를 맡고 있었고 책임자는 구정길 중령이었습니다. 고명승 대령은 구정길 중령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로 총리 공관 경비 병력을 교체하겠다. 이 시간 이후 이곳 경비를 우리에게 인계하라. 하지만 구정길 중령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지시였는데 자신의 직속 상관인 육군본부 김진기 헌병감으로부터 어떤 말도 없었습니다. 이에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엄사령부의 업무 변경 지시 전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은 고명승 대령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총리 공관 병력을 무장해제시켰습니다. 이때가 12월 12일 8시 40분으로 이때부터 최규하 대통령은 외부와의 연락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사실상 국가 원수를 연금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었고 이후부터 전두환 사령관의 총리 공관 출입이 자유로워졌습니다. 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고립감과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정승화 총장 연행을 승인하면서 군사반란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처럼 12.12 쿠데타가 성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고명승 대령은 전두환 정권 들어서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명승은 전두환 정권 내내 승진을 거듭하는데 육본 인사참모부장과 24단장 등 요직을 지냈습니다. 당시 고명승은 브리핑 솜씨가 뛰어나 브리핑의 귀재로 불렸습니다. 이후 군사정권에서 요직 중에 요직인 수도경비사령관에 올랐는데 이는 전두환 대통령이 그만큼 고명승을 신뢰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던 1987년 이종구에 이어 보안사령관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1987년은 민주화 열풍이 거세게 일던 시기라 사령관으로서 큰 힘은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고명승 사령관은 육사 후배인 장세동 부장의 힘에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 이후 전국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곧 군이 출동하고 위수령이 발동될 것이라는 풍문이 퍼져나가고 있었죠. 이때 민병동 특전사령관은 사태를 예의주시했는데 만약 군이 출동한다며 그의 특전사가 최천병을 나설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군이 나서면 내란 상황이 될 것이다.
7년 전 광주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사태가 초래될 것이며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드디어 6월 19일 육군총장 명의의 작전명령 제87-45가 전군에 하달되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휴전선을 담당하고 있는 부대를 제외한 전군을 소유진압 작전에 대비하도록 하고 전국에 비상계엄 사령부를 설치해 운용하며 필요시 발포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대통령 한마디면 전군이 출동하여 끔찍한 유혈 사태로 번질 것이 확실했습니다. 민병돈 사령관은 즉시 육사 동기인 고명승 보안사령관을 만났습니다. 군이 출동하면 다 망한다. 자네가 각하를 만나 군 출동 명령 취소를 건의하게. 만약 누가 대표자라고 묻는다면 내 이름을 대게. 당시 민병돈 사령관은 만약 대통령이 건의를 무시한다면 즉시 휘하 부대로 청와대를 점령하는 쿠데타를 감행할 계획이었습니다. 실제 이미 도상 연습도 마쳤고 방송용 대국민 성명서도 작성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명승은 즉시 청와대로 올라가 전두환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각하, 군 출동 명령을 제고해달라는 군내 여론이 높습니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누가 주도하는가? 그러자 고명승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제 동기인 민병돈 특전사령관입니다. 이에 전 대통령의 얼굴에 뜬모를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알았어, 가봐. 이후 염려하던 군 출동은 이뤄지지 않았고 며칠 뒤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역사적인 6.29 선언이 발표됩니다. 훗날 군 관계자는 전두환 대통령은 주도자가 민병돈 장군이라고 했을 때 왜 뜻 모를 미소를 띄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작전명령은 엄포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 대통령은 당시 여러 경로를 통해 민심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었고 최우방인 미국 레이건 행정부도 우려의 뜻을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 대통령은 민 장군의 사람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소를 띄었다고 생각합니다. 민병돈은 옳다면 실행하는 우직한 용기가 있기 때문이죠. 50 당시 권력의 핵심에는 전두환의 하나회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노태우계로 분류된 장성들은 50 내내 한직으로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군 인사권을 쥔 전두환계 하나회는 당시 이인자였던 노태우를 의식했고 일명 구구인맥으로 불리는 노태우계에 대한 견제는 오히려 심했다고 합니다. 구구인맥이란 노태우의 군 시절 주요 경력인 구공수여단장과 구사단장 때 그 휘하에서 연대장 및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장교 그룹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우연히도 전두환은 10수여단장과 1사단장을 지냈고 노태우는 90수여단장과 9사단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계는 1땡 인맥, 노태우계는 9땡 인맥이라는 별명을 얻고 마치 서터판에서 한 몫을 잡을 수 있게 된 땡끝발들이라는 비아냥도 받았습니다. 육사 15기를 예를 들어보면 전두환 정권 때 가장 잘 나갔던 15기는 단연 고명승이었고 노태우계의 대표주자인 이진삼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9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면서 정치적 격변기가 찾아왔고 노태우계인 구구인맥에게도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때는 1987년 전두환과 노태우는 6월 항쟁에 굴복해 6.29 선언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전두환은 퇴임 후 자신의 안전 문제에 신경을 곤두세웠는데 87년 대선에서 김대중이나 김영삼이 당선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야당 대통령이 나오면 반드시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직선제가 부활하면서 야당이 승리할 것은 뻔해 보였고 노태우 후보에게 직선제는 사지와도 같았습니다. 이에 직선제로 할 경우 야당 후보가 반드시 두 사람이어야 했는데 김영삼과 김대중이 모두 후보로 나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은 김영삼과 김대중 모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6.29 선언 전날인 6월 28일 전두환은 김성익 비서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대중은 직선제가 되면 대통령 선거에 안 나오겠다고 했지만 안 나올 리가 없다. 김영삼도 마음을 비웠다고 했지만 그렇게 못할 것이다. 김대중을 사면 복권하면 김영삼과 부딪히게 돼. 그리고 양김은 6.29 선언 이틀 후 1980년과 같은 우매한 짓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양김 모두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민주화를 열망한 사람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노태우가 당선된 지 불과 열흘 만인 1987년 12월 26일 전두환은 군 인사를 단행해 친위 세력을 군 요직에 앉혔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퇴임 후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었죠. 아무리 자신에게 고분고분한 노태우라고 하더라도 일단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걸 전두환은 알고 있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박희도를 임기가 끝났음에도 1년 더 유임시켰으며 최세창 3군 사령관이 합참회장에, 김진영 3사관 학교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 고명승 보안사령관이 3군 사령관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특전사령관 자리도 전두환계 민병돈이니 이는 마음만 먹으면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겠다는 노태우에 대한 일종의 경고였습니다. 노태우는 이러한 인사를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고 대통령에 취임한 후 반격을 가했습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비록 김영삼, 김대중의 분열로 당선되었지만 직선제로 당선된 대통령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전두환 정권의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강했기 때문에 전두환계를 숙청할 명분도 있었습니다. 먼저 1988년 6월 노태우는 첫 군 장성 인사에서 50 청산에 대한 국민 여론을 구실로 참모총장 박희도를 경질합니다. 이후 합참회장 최세창, 특전사령관 민병돈, 수도방위사령관 김진영 등이 한직으로 좌천되거나 예편되었습니다. 여기에 3군 사령관 고명승 또한 전두환계로 찍히며 예편하였습니다. 이처럼 노태우 대통령은 전두환의 측근들을 차례차례 물러나게 하고 자신의 부하들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방식으로 물갈이를 시작했습니다. 한직을 맴돌던 노태우의 구구 인맥이 중용되기 시작한 것이었죠. 6참차장에는 이진삼 3군단장이 임명됐는데 그와 육사 15기 동기인 고명승은 보안사령관과 3군 사령관을 거쳐 이미 대장을 달고 전역한 뒤였습니다. 또한 전두환 부부를 백담사에 귀양 보냈으며 장세동과 이학봉 등을 구속하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백담사로 떠날 무렵 노태우에 대한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 노태우 정권에서 요직을 맡고 있던 박철원 등 4명을 불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생 전경환에 이어 형님이나 처남까지 또 잡아넣겠다는 것은 노태우가 나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나한테 귀싸대기 맞는다. 1992년 14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김대중 대표는 군 인사 영입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는 아킬레스건인 군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군과의 정상적인 대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표에 포착된 인물은 3군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군복을 벗은 고명승이었습니다. 그는 정상적으로 예편한 고위 장성 출신이었으며 게다가 고향은 김대중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전라북도 부안군이었습니다. 당시 고명승 또한 정치의 마음을 품었고 민주당 입당을 심각하게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육군대장 출신의 야당 입당을 부자연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지만 국가의 명을 받은 군인이었을 뿐 여당의 범주에서 복무했던 건 아니다. 오히려 군의 오랜 경험을 살려 야당의 취약한 부문을 보강할 수 있다면 이 나라 민주 발전을 위해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고명승이 민주당에 입당하기까지에는 몇 가지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우선 그가 모시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묵시적 양해가 이루어져야 했고 50 인사 영입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민주당 내 인사들을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이후 고명승은 김대중 대표와 여러 접촉을 했지만 14대 총선의 출마 여부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군복을 벗었으니 현실 정치에 참여하는 게 좋겠다는 권유를 받고 있다. 고향인 전북 부안 지역에서 전북 출신으로는 최초의 사성장군이고 군생활 중 권력 핵심부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출마 시 지역구는 부안 쪽에 마음을 두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전주에서는 전북의 중심지인 전주로 나오라 하고 부안에선 고향으로 나오라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원로 정치인들의 경우 고향에서 출마하는 게 통상적이다. 이후에도 김대중의 측근들은 50 핵심 인물인 고명승에 대해 호평을 이어가며 고명승 장군에 대한 영입을 시도하였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김영삼 대표도 예비역 장성 영입 전쟁에 뛰어들면서 영입 후보로 고명승이 거론되었습니다. 이처럼 여야가 영입 경쟁을 벌이면서 예비역 장성들의 주가가 치솟자 정계에서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죽기는커녕 더욱 빛을 보고 있다. 그리고 고명승 사령관의 선택은 김영삼의 민자당이었습니다. 그렇게 14대 총선에서 민자당 소속으로 전북 부안에서 출마했으나 결국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1996년 제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새정치국민회의 김진배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습니다. 고명승은 하나회에서도 몇 안 되는 호남 출신이었지만 신군부에 대한 반감이 컸던 고향의 분노를 이겨내지 못한 것이었죠. 하지만 보수정당 타이틀을 달고 42%에 달하는 호남 최고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오랫동안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 후보는 자신의 색깔론을 떨쳐버리기 위해 예비역 장성 영입을 시도합니다. 이에 당시 신한국당 전북 부안 지구당위원장이었던 고명승이 다시 한번 영입 대상에 올랐습니다. 당사자인 고명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펄쩍 뛰었고 국민회의도 현재 여당 위원장인 그의 영입설을 부인했습니다. 한편 고명승이 아내를 병수바라면서 쓴 휠체어의 사랑을 싣고라는 수필집이 1990년 베스트셀러에 올라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움직이지 못하는 아내와 살아온 인생 역정을 담담하게 적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고명승은 이 책을 쓴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군답지 않게 너무 감상적이란 비판을 들을까 걱정됩니다. 결코 어떤 슬픔이나 고통을 하소연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남다른 체험을 그저 후배들이나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갖고 싶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출판하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2011년 고명승은 국군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 회장에 선출되는 등 전역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활발한 대외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명승 회장은 취임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평생을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헌신해온 군 원로의 경험과 역할이 중요하다. 안보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대한 자문 역할을 우선하고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